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의 원클럽맨이자 레전드, 하지만 유리몸 기질로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한 레들리 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레들리 킹은 빠른 스피드와 탄탄한 신체를 지닌 수비수로 뛰어난 수비 지능을 지닌 선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때 이영표 선수와 함께 포백 라인을 구성하여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선수인데요. 하지만 커리어 내내 만성적인 무릎 부상으로 고전하며 결국 이른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현역 동안 리그 단 268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잦은 부상으로 인해 매 시즌 평균적으로 30경기조차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적은 출전 경기 횟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토트넘의 레전드로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긴 시간 동안 주장을 맡기도 했고 출전 경기에서의 임팩트가 강한 것과 더불어 팀의 전력을 일부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출전한 경기에서만큼은 존 테리와 퍼디난드급의 기량을 보여줬었어서 팬들은 항상 그의 부상을 많이 아쉬워했는데요. 자, 레들리 킹은 본인의 토트넘 데뷔 경기서부터 곧바로 부상을 당했을 정도로 부상과 악연을 지닌 선수입니다. 그리고 데뷔 전에 당한 이 부상은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지만 훗날 커리어 내내 그를 졸졸 따라다니며 선수 생활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었는데요. 사실 커리어 초창기만 해도 그의 주 메인 포지션은 센터백이 아니었습니다. 수미 혹은 레프트백이 메인이었으며 센터백은 대개 서브 포지션에 가까웠죠. 이는 감독이 수비 재능이 뛰어난 레들리 킹의 성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많은 수비 경험을 쌓게 함과 동시에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점차 센터백으로 재정착하게 되었고 마침내 010 시즌 솔 캠벨의 대치자로서 완전히 주전 수비수로 등극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레들리 킹은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면서 유로 2004 대회에도 차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앙리를 완전히 틀어막는 모습으로 전세계에 강한 임팩트를 남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잉글랜드의 차세대 월클 수비수로 성장할 만한 제목을 지녔다며 큰 기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5년, 레들리 킹은 토트넘의 주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이영표와 에드가 다비치가 영입됨에 따라 팀이 상당히 매력적이게 변모했는데요. 레들리 킹과 마이클 조슨의 탄탄한 중앙 수비, 이영표 다비지로 이어지는 강력한 왼쪽 신입생 라인, 중원의 마이클 캐릭과 더불어 로비킹과 대포, 미드로 이어지는 매서운 공격진 구성 등 토트넘은 공수의 균형이 확실하게 잡히면서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시즌 초반서부터 많은 승리를 차지해 나갔습니다. 레들리 킹의 경우 본인이 주장으로 맞이한 첫 시즌이기도 했고 개인 기량 역시 잔뜩 올라와 있던 상황이라 이 시기의 폼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렇게 토트넘은 균형 잡힌 스쿼드를 바탕으로 무던히 시즌을 진행해 나갔지만 후반기에 접어들어 핵심 자원인 레들리 킹은 물론 이영표 등 핵심 수비 자원들이 스쿼드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토트넘의 성적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던 토트넘은 리그 최종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레들리 킹은 시즌 내내 좋은 경기력으로 인해 2006년 독일 월드컵에 가는 것이 확실시 되었으나 시즌 거의 막바지에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아쉽게도 나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중도 아니고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라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사실 그는 이 시기까지만 해도 부상이 엄청 잦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딱 2006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유리몸의 기질이 더 심해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시간이 지나 수비진의 잦은 부상과 얇은 뎁스로 수비 조직력이 붕괴되어버린 토트넘은 2007년 수비 안정화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후안데 라모스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레들리 킹의 경우 시즌 시작 전부터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라모스 감독은 수비 보강 차원에서 2008년 1월 우드게이트를 영입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팬들은 유리몸들로 수비진을 구축할 생각이냐며 감독의 수비 구성 계획에 대해 비난하게 되죠. 다행히도 우드게이트는 부상 없이 레들리 킹의 공백을 아주 잘 메워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후안데 라모스 감독은 레들리 킹을 부상 방지 차원에서 주로 컵 대회에서만 기용했습니다. 특히 그는 칼링컵 대회에서 두각을 보이며 토트넘의 우승의 핵심 주역으로 활약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토트넘에서 커리어 첫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토트넘은 후안데 라모스 감독 체제에서 수비 안정화에 성공하며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고 나름 희망적인 시즌을 보냈지만 새 시즌에 접어들어 대대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통치 않은 성적을 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2008년 10월 그를 경질하고 레드넵을 새 감독으로 선임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레드넵 감독은 부임 후 레들리 킹을 다시 리그에서도 적극 이용하며 레들리 킹 우드게이트 수비 조합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레들리 킹은 한 경기를 뛰면 거의 일주일 동안 무릎 회복에만 전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무릎 문제를 앓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레드넵 감독은 경기 후에 긴 휴식이 필요한 킹의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그가 연골이 없는 상태라고 공개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킹의 잦은 무릎 부상의 원인이 연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죠. 이렇듯 레들리 킹은 무릎 문제로 매 시즌마다 리그 30경기도 소화하지 못하는 데 이르게 되지만 0910 시즌에 들어서는 토트넘이 리그 4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자 활약을 인정받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차출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카필로 감독은 레들리 킹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라인 리딩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극찬하며 그를 월드컵에 데리고 갔는데요. 그리고 레들리 킹은 조별리그 경기에 출전하면서 늦은 나이에 월드컵 무대 데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실 팀의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자주 전력에서 이탈하면 팬들도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선수에게 향한 응원들이 어느샌가 비난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레들리 킹의 경우엔 토트넘의 팬들로부터 지속적인 응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전 경기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워낙에 대단하기도 했고 그가 벌어준 승점도 무수히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또한 그의 상징성이 매우 커 존재만으로도 팀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의 빠른 복귀를 염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에서 경기 내적인 측면으로 그의 존재 여부가 얼마나 컸었냐면 11-12 시즌에 토트넘은 레들리 킹이 출전한 경기에서 무려 14승 1무 1패라는 호성적을 기록한 반면 그가 나오지 않은 경기에선 14승 13무 10패를 기록할 정도로 뚜렷한 부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레들리 킹이 토트넘의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결국 잦은 무릎 부상으로 얼룩진 그는 서서히 은퇴 의사를 내비추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접어들어 여러 차례 부상으로 몸이 많이 상해 이제는 훈련조차 소화할 수 없게 되어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은퇴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3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역시 선수에겐 무릎이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레들리 킹은 은퇴 이후에도 토트넘의 코치, 현재는 토트넘의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원클럽맨 그 자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토트넘에만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레전드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지에서도 그의 부상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반응들이 많던데 과연 무릎 연골이 건강했다면 어디까지 성장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레들리 킹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